사냥꾼의 꿈에 나온 여인. 옛날 신라 시대, 신라에서 가장 활을 잘 쏘는 사람은 궁가원이라는 사냥꾼이었습니다. 그는 젊었을 적 장보고 밑에 있었지요. 장보고는 그의 활솜씨가 뛰어난 것을 보고 궁을 붙여 그 이름을 불렀는데 이 궁이 그의 성씨가 되었다고 합니다. 궁가원은 서라벌 기슭에 오두막을 마련해 사냥을 하며 살아가고 있었지요. 그는 화살 한 방으로 사냥감을 쉽게 잡을 수 있었습니다. 어느 가을날 궁가원은 활을 어깨에 메고 서라벌 근처에 있는 산으로 사냥을 떠났지요. 오늘은 호랑이를 사냥해야지. 호랑이 가죽을 팔아 겨울을 나야겠다. 그는 호랑이를 찾아 산속을 헤매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호랑이는커녕 토끼 한 마리도 보이지 않았지요. 오늘은 왜 이러지? 그는 호랑이를 잡겠다는 생각을 접었습니다. 그 대신 노루라도 눈에 띄면 잡아야겠다고 마음을 고쳐먹었지요. 그러나 해가 저물 때까지 개미 한 마리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참 이상한 날이네. 짐승끼리 짜고 꼭꼭 숨었나? 새라도 몇 마리 잡아가야겠다. 그는 안압지가 떠올랐습니다. 늦 가을이 되었으니 기러기들이 날아왔을 것이야. 궁가원은 산에서 내려와 안압지로 걸음을 옮겼지요. 아니 이럴 수가. 안압지를 구석구석 둘러보고 궁가원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여기에도 없네. 궁가원은 사냥을 포기하고 길 쪽으로 몇 걸음을 옮겼지요. 그때 어디선가 원앙새 한 쌍이 연못으로 날아왔습니다. 궁가원은 원앙새를 보더니 우뚝 멈추어 섰지요. 궁가원은 활을 들고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원앙새 부부가 불쌍하긴 하지만 할 수 없지. 궁가원은 활을 쏘았습니다. 원앙새 한 마리가 그 자리에 쓰러져 죽었지요. 궁가원은 원앙새에게 다가갔습니다. 원앙새를 주우려고 손을 뻗는 순간 그는 기겁을 하고 말았지요. 원앙새가 목이 잘려나가고 몸통만 남아있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틀림없이 등을 맞췄는데 목이 잘려나가다니. 궁가원은 원앙새를 자세히 보았지요. 화살은 분명히 등에 꽂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목이 잘려나간 부분에 이빨 자국이 나 있었지요. 궁가원은 죽은 원앙새를 가지고 마을로 돌아갔습니다. 집에 누워있자니 죽은 원앙새가 눈앞에 아른거렸지요. 원앙새를 사냥한 것이 꺼림직했습니다. 그러다가 간신히 잠이 들었지요. 얼마쯤 잤을까 누군가 궁가원의 몸을 잡아 흔들었지요. 눈을 번쩍 떠보니 머리를 풀어헤친 젊은 여인이 자신을 내려다보며 앉아 있었습니다. 나 혼자 어찌 살라고 그 일을 죽였나요? 궁가원은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도대체 당신은 누구요? 남의 방에 몰래 들어와 무슨 소리를 하는 것이오? 그 일을 죽이다니? 그럼 내가 당신 남편을 죽였단 말이오? 생사람 잡지 마시오. 당신은 내가 누군지 모르는 게 당연하지요. 나는 잠시 사람으로 변하여 여기에 온 것입니다. 원래는 원앙새입니다. 나는 그동안 남편과 오순도순 잘 살아왔지요. 그런데 당신이 한순간에 우리 가정을 짓밟았습니다. 당신은 활로 남편만 죽인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까지 무너뜨렸지요. 남편이 화살을 맞고 쓰러질 때 제가 어찌했는지 아십니까? 나는 빨리 남편에게 달려들어 목을 이빨로
잘랐습니다. 그리고 그 머리를 품속에 감추었지요. 나는 남편 얼굴을 못 보면 단 하루도 못 사는 새입니다. 지금도 나는 잘린 남편의 머리를 들여다보며 눈물 짓고 있습니다. 남편 없이 어찌 이 세상을 살겠습니까? 나를 화살로 쏘아주십시오. 내일 아침 안압지에서 기다리겠습니다. 여인은 말을 마친 뒤 또다시 흐느껴 울었습니다. 미안하오. 내가 잘못했소. 바로 그때 정신이 번쩍 들었지요. 꿈이었습니다. 이상한 꿈이다. 여인의 말을 믿어야 하나? 믿지 말아야 하나? 군가원은 동이 트자마자 안압지로 달려갔습니다. 군가원은 자기의 눈을 의심하였지요. 원앙새 한 마리가 안압지 한 귀퉁이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군가원은 원앙새를 향해 일부러 돌멩이를 던져보았지요. 그래도 그 원앙새는 전혀 달아나지 않았습니다. 원앙새는 군가원을 쏘아보았지요. 그 눈에 원망의 빛이 가득해 보였습니다. 군가원은 소름이 끼쳤지요. 원앙새를 향해 활을 겨누었습니다. 원앙새는 화살을 맞고 바닥에 쓰러졌지요. 군가원은 원앙새에게 다가갔습니다. 원앙새를 주워들자 품에서 무언가 떨어지고 있었지요. 군가원은 그것을 보고는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그것은 수컷의 머리였지요. 군가원은 심장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원앙새의 부부를 양지 바른 언덕에 묻어주었지요. 그 뒤 그는 원앙새 부부가 생각나서 도저히 사냥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활과 화살을 꺾고 사냥꾼 노릇을 그만두었지요. 그 뒤 그는 스님이 되어 자신이 죽인 동물들의 넋을 위로하며 평생을 살았다고 합니다. 아들의 포로가 된 아버지. 백제의 견훤은 왕건과의 싸움에서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위기를 맞고 있었습니다. 때는 고려의 왕건이 왕위에 오른 지 18년이 되는 해였고 견훤의 나이는 70이 다 되어 있었지요. 이때부터 견훤의 군사들은 곳곳에서 패하기 시작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쟁에 나간 장수들이 고려에 항복하여 고려의 장수가 되었지요. 어느 날 견훤은 아들을 불러놓고 말했습니다. 아들들아, 내가 후백제를 세운 지 어느덧 무수히 많은 해가 흘렀다. 그동안 왕건을 물리친 적도 있었지. 그런데 지금은 우리 군사가 고려의 군사보다 배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날이 갈수록 고려군에게 패배를 거듭하고 있구나. 아무래도 하늘이 후백제를 버리고 고려를 구하는 듯 싶구나. 이제 더 늦기 전에 북쪽에 귀순하여 목숨을 아끼고 지위를 보존함이 어떠하겠느냐? 그런데 이때 아들 신검이 나섰지요. 아니되옵니다. 끝까지 고려와 싸워야 하옵니다. 하는 수 없이 견훤은 슬그머니 말머리를 돌렸지요. 너희들의 생각을 알았으니 나중에 다시 이야기하자꾸나. 걱정은 그것 말고도 또 있었습니다. 내 나이가 벌써 70이 넘었는데 누구에게 왕위를 물려준단 말인가? 순리대로라면 첫째 신검에게 왕위가 돌아가야 하겠지만 사실 견훤은 둘째 부인에게서 낳은 아들 금강을 마음에 두고 있었습니다. 금강은 남달리 지혜로웠기 때문이었지요. 그런데다 신검에게는 싸움만 가르쳤지만 금강에게는 글공부를 함께 가르쳤던 것입니다. 금강이 왕위를 물려받는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지만 그랬다가는 신검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지.
그런데 신검은 아버지 견훤의 속마음을 훤하게 읽고 있었습니다. 신검은 즉시 자신의 신복 능환을 불러 의논하였지요. 대왕께서 금강을 마음에 두고 있는 것 같소. 좋은 계책이 없겠소. 왕자님을 놓아두고 금강이 왕위에 오르는 것은 순리에 맞지 않습니다. 왕위는 마땅히 신검 왕자께서 물려받아야 하옵니다. 제게 계책이 있사오니 염려하지 마십시오. 능화는 재빨리 신검이 보내는 것처럼 꾸며서 신검의 동생 양검과 용검에게 밀서를 보내었지요. 지금 상감께서 우리의 어머니에게 낳은 자식이 아닌 둘째 어머니에게서 낳은 금강에게 왕위를 물려주려 하신다. 하지만 왕위는 마땅히 우리 형제들에게서 나와야 하니 내가 무슨 일을 해도 그대로 따라주기를 바란다. 그리고 이듬해 3월 어느 날 새벽이었지요. 깊은 잠에 빠져있던 견훤은 소란스런 소리가 들려 잠에서 깨었습니다. 한 신하가 말하였지요. 임금께서 나이가 많아 나란 일에 밟지 못한 듯하여 맏아들이신 신검 왕자께서 오늘 아침 왕위를 이으셨습니다. 밖에서 들려오는 군사들의 함성은 신검 왕자의 왕위 계승을 축하하는 만세 소리이옵니다. 견훤은 깜짝 놀라 벌떡 일어섰지요. 무엇이? 무슨 말을 하는 것이야? 거두지 못할까? 그러나 소용없는 일이었지요. 신검의 부하장수 신덕이 이미 자신의 군사로 궁궐을 점령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견훤의 말은 듣지 않았지요. 아들 신검은 부하들 앞에서 크게 소리쳤습니다. 대왕은 한때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 우리나라의 우뚝서 백제를 일으키셨노라. 그리하여 백성들을 편안케 하였으니 이보다 좋은 일이 없으리라. 그러나 대왕은 그 높던 지혜와 총기가 흐려져 어린 아들 금강만을 사랑하고 간신 무리들만 쫓아 나라를 위태롭게 하였다. 나 신검은 대왕을 대신하여 이 나라를 세우겠노라. 이내 군사들의 환호성이 울려 퍼졌고 잠시 후 견훤 앞으로 우람한 장수들이 들이닥쳤지요. 금산사로 가셔야 하겠습니다. 결국 견훤은 금산사에 감금당하고 말았습니다. 신검은 견훤이 금산사로 떠난 뒤 금강을 단칼에 베어 죽였지요. 이런 불행한 일이 있다니. 내가 후 백제를 세워 옛 백제의 뒤를 잇고자 했거늘 아들을 잘못 두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죽겠구나. 견훤은 아들 신검을 원망하며 금산사에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이 무렵 후백제 사람들 사이에는 묘한 동료가 불려졌지요. 불쌍하도다 완산의 아이는 아버지를 잃고 눈물을 흘리는구나. 완산의 아이는 신검을 말하는 것이었고 아버지와 아들의 원수 사이가 된 것을 안타까워하는 노래였습니다. 견훤은 시간이 갈수록 억울해서 견딜 수가 없었지요. 내 반드시 너의 부도덕한 짓에 대한 죄를 묻겠노라. 그리고 어느 날 밤 견훤은 자신을 감시하던 병사들에게 술을 먹여 취하게 만든 뒤 금산사를 탈출했습니다. 금산사를 빠져나온 견훤은 즉시 왕건에게로 달려갔지요. 아무리 생각해도 왕건 이외에는 신검을 물리칠 만한 사람이 없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견훤은 고려의 왕건을 만나 신검이 자신을 쫓아내고 어린 왕자를 죽인 일까지 폭로하였지요. 저런 나쁜 놈이 있나? 왕이 되고자 제 아비를 감금하고 어린 동생을 죽이다니. 내가 나서서 그 죄를 묻겠다. 왕건은 견훤에게 그렇게 약속하고 그에게 남궁을 저택으로 주었지요. 그리고 때를 기다렸습니다.
바로 이 무렵 신라의 마지막 임금 경순왕도 견훤이 했던 것과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었지요. 내가 견훤으로 하여 왕위에 올랐거늘 이제 견훤도 고려에 항복하였으니 앞으로 나는 누구를 믿고 왕위를 지킨단 말인가? 경순왕은 두려웠지요. 언제 견훤의 아들 신검이 쳐들어올지 겁이 났습니다. 경순왕은 신검이 용감한 장수이면서도 매우 포악한 사람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경순왕은 신하들을 불러놓고 말하였지요. 경들은 들으시오. 백제 견훤이 고려에 항복했다 하오. 이제 왕건은 곧 신라까지 손에 넣으려 할 것이오. 그러나 우리 신라는 지금 그들의 군대를 막아낼 힘이 없소이다. 그러니 미리 고려에 항복을 하고 우리의 안전을 도모하는 편이 어떻겠소? 그런데 그때 왕자가 나섰지요. 나라가 흥하고 망하는 것은 하늘의 뜻에 달려 있습니다. 백성들의 마음과 힘을 모아 최후까지 싸워야지요. 어찌 천년 역사의 이 나라를 그리 쉽게 왕건에게 넘겨줄 수 있단 말이옵니까? 그러나 경순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왕자의 뜻은 알겠다만 싸우는 것은 곧 죽음을 초래하는 것이다. 여봐라. 어서 항복의 글을 쓰고 즉시 고려의 뜻을 전하도록 하라. 이내 명령을 받은 신하가 항복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글을 썼습니다. 그리고 사신을 고려에 보냈지요. 왕자는 눈물을 흘리며 매달렸지만 이를 돌이킬 수는 없었습니다. 왕자는 그 길로 아버지 경순왕에게 하직 인사를 올리고 궁궐을 나왔지요. 그리고 금강산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이후 왕자는 나무 열매와 풀뿌리만 먹으며 지내었지요. 삼배 옷만 입고 다녔습니다. 그런 왕자를 사람들은 마이 태자라 불렀지요. 그 뒤 마이 태자를 본 사람들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한편 왕건은 견훤에게 했던 것처럼 항복해온 경순왕도 후하게 대접해 주었습니다. 서라벌이라는 이름을 경주로 바꾼 뒤 바로 그곳을 시급으로 주고 벼슬도 내렸지요. 그런 후에 왕건은 신검을 치기 위하여 칼을 빼어 들었습니다. 왕건은 무려 8만의 군사를 이끌고 신검이 진을 치고 있는 일선군으로 향하였지요. 이때 왕건의 휘하에는 견훤도 있었습니다. 견훤은 70의 늙은 몸을 이끌고 왕건을 따라 나선 것이었지요. 덕분에 싸움은 왕건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쉬웠습니다. 왕건이 8만 군대를 몰고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전해들은 후백제의 군사들은 지레 겁을 먹고 도망치고 말았지요. 고려군에 견훤까지 끼어 있음을 안 장수들은 신검의 부도덕함을 욕하며 견훤에게 항복했습니다. 신검은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지요. 신검은 자신을 잡으려 달려오는 고려의 기병을 피해 달아나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신검은 두 동생과 반란을 꾸민 능환을 데리고 항복하고 말았지요. 이때 비로소 셋으로 흩어졌던 나라는 다시 고려로 통일이 되었던 것입니다. 왕비를 직접 뽑은 임금. 조선 제21대 왕 영조는 정성왕후가 세상을 떠나자 왕비를 뽑기로 했습니다. 임금이 왕비를 뽑는 자리에 나와 보니 많은 처녀들이 모여 앉아 있었지요. 임금은 왕비를 직접 뽑기로 했습니다. 임금은 후보자들을 시험하여 한 처녀를 가려 뽑기로 하였지요. 임금은 왕비를 뽑는 자리에 나오기 전에 신하에게 이런 명령을 내렸습니다. 왕비 후보자들 아버지의 이름과 벼슬을 방석에 적어 놓아라. 그리하여 후보자들이 자기 방석을 찾아 앉도록 하라. 그런데 임금이 왕비를 뽑는 자리에 나와 보니 한 처녀만이 방석에 앉지 않고
그 옆에 비켜 앉아 있었습니다. 임금은 언짢은 표정을 지으며 말하였지요. 그대는 어찌하여 왕명을 어기고 거기에 앉아 있는가? 처녀가 차분한 목소리로 말하였지요. 딸 자식으로서 어찌 감히 아비의 이름이 적힌 방석을 깔고 앉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런 불효를 저지를 수 없어 방석 옆에 비켜 앉았습니다. 임금은 처녀의 말을 듣고 대견스레 여겼습니다. 하지만 그 처녀를 좀 더 지켜보기로 하고 후보자들에게 물었지요. 이 세상에서 가장 깊은 것이 무엇인가? 처녀들은 한 사람씩 임금에게 아뢰었지요. 이 세상에서 가장 깊은 것은 산 골짜기입니다. 바다입니다. 광물입니다. 그러나 임금은 고개를 가로저었지요. 마지막으로 방석에 앉지 않았던 처녀가 말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깊은 것은 사람의 마음, 즉 인심입니다. 왜 그리 생각하느냐? 산골짜기나 바다나 강물은 깊이를 잴 수 있지만 사람의 마음은 깊이를 잴 수가 없지요. 그러니 사람의 마음만큼 깊은 것이 세상에 또 어디 있겠습니까? 임금은 처녀의 말을 듣고 속으로 감탄했습니다. 하지만 겉으로는 무심한 표정을 지으며 다음 질문을 던졌지요.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반찬은 무엇인가? 처녀들이 또 돌아가며 임금에게 아뢰었습니다. 그것은 굴비요입니다. 아닙니다. 불고기요입니다. 나물입니다. 그러나 임금은 이번에도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방석에 앉지 않던 처녀가 대답하였지요.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반찬은 소금이옵니다. 소금은 모든 반찬의 근본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반찬이지요. 임금은 말 없이 고개를 끄덕끄덕 했습니다. 어쩜 저리 영특할까? 저만 하면 왕비를 삼아도 되겠군. 임금은 처녀를 왕비 감으로 점찍어 두었지만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을 더 해보기로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꽃은 무엇인가? 처녀들이 저마다 임금에게 아뢰었지요. 가장 좋은 꽃은 장미꽃이옵니다. 아닙니다. 모란입니다. 복사꽃입니다. 그러나 임금은 이번에도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그리고는 방석에 앉지 않았던 처녀에게 고개를 돌렸지요.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꽃은 목화꽃입니다. 목화꽃은 추운 겨울에 온 백성들을 따뜻하게 입히는 꽃이지요. 그러니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꽃입니다. 임금은 처녀의 대답이 너무나 마음에 들어 저도 모르게 무릎을 쳤습니다. 그리하여 영조 임금은 이 처녀를 왕비로 뽑았지요. 그가 바로 정순왕후 김씨라고 합니다. 욕심 많은 부잣집 여인. 아주 추운 겨울날이었지요. 어느 나그네가 길을 가다 쉴 곳을 찾았습니다. 마침 불이 환하게 켜진 커다란 집이 있었지요. 그리고 뚝뚝 문을 두드렸습니다. 누구세요? 부잣집 여인이 귀찮은 듯 물었지요. 길을 가는 나그네인데 하룻밤만 묵고 가게 해주십시오. 부잣집 여인은 나그네를 아래 위로 훑어보더니 얼굴을 잔뜩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우리 집에는 당신 같은 사람을 재울 만한 곳이 없어요. 그러고는 문을 세게 닫아버렸지요. 나그네는 다시 길을 가다가 곧 작은 집을 발견했습니다. 뚝뚝 문을 두드리니 가난한 집 여인이 문을 열어주었지요. 길을 가는 나그네인데 하룻밤만 묵고 가게
해 주십시오. 어서 들어오세요. 집이 좁아 불편하시겠지만 편히 쉬다 가십시오. 집 안에는 아이들이 식탁에 둘러앉아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하나같이 귀엽고 사랑스러웠지만 옷은 아주 낡고 더러웠지요. 그 모습을 보고 나그네가 물었습니다. 아이들 옷이 무척 낡았군요. 왜 새 옷을 만들어주지 않나요? 저도 새 옷을 만들어주고 싶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죽은 뒤로는 옷은커녕 먹을 것도 부족하답니다. 나그네는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끄덕 하였지요. 다음날 아침 나그네가 길을 떠나면서 가난한 집 여인에게 말했습니다. 아침에 당신이 하는 일을 저녁 때까지 하게 될 것입니다. 가난한 집 여인은 나그네가 하는 말이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금방 그 말을 잊어버리고는 아이들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아이들 옷이 너무 낡았어. 남은 옷감으로 옷이라도 만들어 주어야지. 그러고는 옷감을 꺼내어 자로 재기 시작하였지요. 그런데 자를 잴 때마다 옷감이 자꾸 늘어나 재도 끝이 없었습니다. 가난한 집 여인은 하루 종일 옷감을 재었지요. 저녁이 되자 온 가족이 평생 동안 옷을 만들어 입어도 될 만큼 많은 옷이 쌓여 있었습니다. 그제야 가난한 집 여인은 나그네가 한 말의 뜻을 깨닫고 깜짝 놀랐지요. 이 소문을 들은 부잣집 여인은 샘이 나서 몸을 떨었습니다. 그러더니 곧 하인을 불러 말하였지요. 지금 당장 어제 우리 집에 왔던 나그네를 데려오너라. 만약 데려오지 못하면 쫓겨날 줄 알거라. 하인은 다음날 저녁 때가 되어서야 나그네를 만날 수 있었지요. 부잣집 여인은 문 앞에서 나그네가 돌아오기만을 초조하게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나그네가 나타나자 부잣집 여인은 반갑게 맞아들였지요. 그러고는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고 깨끗한 침대를 내주면서 편히 쉬다 가라고 했습니다. 나그네는 편안하게 쉬면서 사흘 동안 그 집에 머물렀지요. 나흘째 되던 날 나그네는 짐을 꾸리며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부잣집 여인은 나그네 주위를 맴돌며 뭔가를 말해주기를 기다렸지요. 하지만 나그네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해주세요. 오늘 제가 무엇을 하게 될까요? 아침에 당신이 하는 일을 저녁까지 하게 될 것이요. 나그네가 떠나자 부잣집 여인은 옷감 밑에 숨겨두었던 돈 항아리를 꺼내려고 후다닥 계단을 뛰어올랐지요. 그러고는 옷장 문을 열고 한 무더기의 옷감을 꺼냈습니다. 그러자 먼지가 모락모락 피어올라 코끝을 간지럽혔지요. 부잣집 여인이 애취하고 재채기를 하자 더 많은 먼지가 뽀얗게 피어올랐습니다. 다시 애취하며 재채기를 하자 마당에 있던 닭들이 깜짝 놀라 푸드덕거리며 흩어졌지요. 그러자 더 많은 먼지가 뽀얗게 피어올라 다시 재채기를 했습니다. 부잣집 여인이 계속해서 재채기를 하자 이번에는 하인들이 손바닥으로 귀를 막고 집 밖으로 뛰쳐나갔지요. 이번에는 창문이 쨍그랑 깨졌고 벽에는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부잣집 여인은 계속 재채기를 하였지요. 그렇게 날이 저물어 저녁이 될 무렵 부잣집 여인은 홀로 문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얼마 뒤 집이 흔들리면서 와르르 무너져 버렸답니다. 북두칠성 이야기. 큰 곰 자리에 얽힌 별자리 이야기는 그리스 신화에 유래하였지요. 신의 왕 제우스가
칼리스토라는 요정을 사랑했었는데 제우스의 아내 헤라의 질투 때문에 그 요정은 불쌍하게도 곰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루는 곰이 된 칼리스토가 사냥을 나온 아들과 마주쳤지요. 자칫하면 아들에게 어머니가 죽게 생긴 것입니다. 이를 보다 못한 제우스가 곰의 꼬리를 잡아서 하늘로 던졌지요. 이렇게 생기는 것이 큰 곰 자리입니다. 물론 그 옆에 칼리스토의 아들인 작은 곰 자리도 있습니다. 제우스가 칼리스토의 아들도 곰으로 만들어버린 것이었지요. 그런데 헤라는 화가 났습니다. 기껏 곰으로 만들어 놓았더니 하늘에서 멋있는 별자리가 되어버린 것이었지요. 헤라는 자기를 키워준 바다의 신에게 달려가 이렇게 애원했습니다. 나를 가슴 아프게 만든 칼리스토가 하늘의 좋은 자리를 차지했어요. 제우스는 나를 쫓아내고 칼리스토와 결혼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말인데요. 칼리스토와 그 아들 녀석을 당신의 바닷속으로 내려오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바다의 신은 헤라의 부탁을 들어주었지요. 그래서 큰 곰 자리와 작은 곰 자리는 1년 내내 하늘에서 뱅뱅 맴을 돌게 되었습니다. 물론 다른 별자리들은 계절에 따라 바다 밑으로 가라앉았지요. 아프리카 원주민들도 북두칠성을 보고 곰이라고 생각했지만 그 곰은 조금 다르답니다. 먼 옛날 숲속에 있는 나무들은 밤이 되면 자유롭게 걸어 다닐 수가 있었지요. 그리고 말도 할 줄 알았습니다. 밤이 되면 나무들은 사람들처럼 여기저기 놀러도 다니고 한 곳에 모여 이야기도 나누었지요. 그 옆에서 어린 나무들이 까불며 장난도 쳤습니다. 어느 날 밤 캄캄한 숲속에 곰 한 마리가 나타났습니다. 덩치가 큰 곰은 집으로 돌아가기 위하여 어두운 숲길을 가로질러 가고 있었지요. 그때 갑자기 나무들이 움직이며 가지와 잎을 흔들며 자기들끼리 몰래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듯이 느껴졌습니다. 주위를 살펴보던 곰은 자기가 바람 소리를 잘못 들었다고 생각하였지요. 하지만 그게 아니었습니다. 눈앞에 있던 나무는 어디론가 사라지고 다른 나무가 곰의 앞길을 떡하니 가로막고 말을 했습니다. 곰아, 난 이 숲속의 왕이야. 난 누군가 귀찮게 눈앞에 얼쩡거리는 것이 질색이거든. 뒤이어 주위에서 나무들이 떠들썩하게 떠드는 소리가 들렸지요. 나무들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숲의 왕이라고 말한 나무가 갑자기 긴 가지를 이용하여 곰의 꼬리를 붙잡았습니다. 깜짝 놀란 곰은 몸을 흔들며 가지를 떨쳐내려고 했지만 그럴수록 가지는 더욱 강하게 조여왔지요. 주위에서 나무들이 터뜨리는 웃음소리가 크게 들려왔습니다. 큰 곰은 처음에는 무서웠지만 차츰 화가 났습니다. 곰은 있는 힘을 다하여 나무를 향해 덤벼들었지요. 곰의 소리를 들은 나무들은 순간 두려움을 느끼며 웃음을 멈추었습니다. 나무들이 겁을 먹자 큰 곰은 더욱 강하게 힘을 주어 나무 가지를 부러뜨리려고 했습니다. 숲의 왕은 두려움과 함께 짜증이 났지요. 화가 난 숲의 왕은 긴 가지를 이용하여 큰 곰을 그만 하늘로 던지고 말았습니다. 밤하늘에 떠있는 곰의 꼬리가 긴 까닭은 숲의 왕이 하늘로 던질 때 길게 늘어났기 때문이었지요. 그렇게 하늘로 던져진 곰은 그대로 별이 되어 지금도 하늘을 돌고 있다고 합니다. 또 다른 원주민들의 이야기는 이러하답니다. 곰은
봄이 오면 긴 겨울잠에서 깨어나 어기적어기적 동굴에서 나오지요. 하루는 잠에서 깨어난 곰을 잡기 위해 사냥꾼 세 사람이 동굴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지요. 모두들 활을 들고 곰이 나오기를 기다렸습니다. 그 가운데 성격이 매우 급한 사람이 하나 있었지요. 아직 곰을 잡지 못했는데 곰을 잡아 먹을 생각으로 큰 냄비를 등에 짊어지고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편 곰은 오랜 잠에서 깨어나 그동안 먹지 못했던 맛있는 것들을 먹으려고 밖으로 나왔지요. 그런데 사냥꾼 3명이 활을 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곰은 걸음아 날 살려라 하고 주랭랑을 쳤습니다. 사냥꾼들도 곰을 놓치지 않으려고 곰의 뒤를 쫓았지요. 그렇게 쫓고 쫓기는 추적이 시작되었습니다. 곰은 곰대로, 사냥꾼은 사냥꾼대로 도망치면 쫓아가고 또 도망치는 일이 계속되었지요. 곰은 쉽게 잡히지 않았습니다. 곰은 겨울 잠에서 깨어나자마자 불쌍하게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도망을 쳤습니다. 그렇게 봄부터 시작된 추격전은 여름이 되어도 끝나지 않았지요. 더운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되었습니다. 어느 맑은 가을날 마침내 사냥꾼들은 곰을 벼랑 끝으로 모는데 성공하였지요. 곰은 이제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었습니다. 앞에는 사냥꾼들이 활을 들고 보고 있고 뒤에는 낭떠러지가 있었지요. 곰이 우왕좌왕하는 사이에 사냥꾼들은 일제히 활을 쏘았습니다. 불쌍한 곰은 피를 철철 흘리며 바닥에 쓰러지고 말았지요. 곰의 몸에서 피가 계속해서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로커이 원주민들은 이 불쌍한 곰이 하늘로 올라가 별이 되었다고 믿고 있다고 합니다. 기름 장수를 본 한석봉. 한석봉이 꾸준히 공부하여 처음으로 이름을 떨치기 시작한 어느 날이 일이었습니다. 한석봉은 큰 저작거리를 걷고 있었지요. 그가 어느 기름 가게 앞을 지나가려 할 때였습니다. 기름병을 든 한 소년이 참기름 조금만 주셔요 하고 외쳤습니다. 한석봉은 저도 모르게 발걸음을 멈추었지요. 기름을 사려면 가게 안에 들어가야 할 텐데 소년은 밖에서 기름집 높은 다락을 쳐다보며 소리를 질렀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다락의 창문이 열리더니 주인의 얼굴이 쑥 나타났지요. 그래 알았다. 하지만 지금은 바쁘니 네가 거기서 받아다오. 기름집 주인은 어지간히 커다란 기름 항아리를 바깥쪽으로 번쩍 쳐들었습니다. 대체 어쩔 요량일까? 한석봉은 호기심이 솟았습니다. 그래서 길에 선 소년과 다락 위의 주인을 번갈아 쳐다보았지요. 이윽고 주인이 항아리를 기울이자 소년은 기름병을 떠받쳤습니다. 다음 순간 세상에 보기 드문 광경이 벌어졌지요. 높이가 3길이나 되는 다락 위에서 항아리 주둥이를 흘러 쏟아지는 기름이 마치 한 올의 실처럼 되어 곧장 기름병 좁다란 주둥이 속에 빨리듯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리고 기름병에 거의 찼을 무렵 그것이 가위로 잘리듯 뚝 끊어졌는데도 놀랍게도 기름 한 방울도 땅에 흘러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위에서 주인이 이젠 됐다, 가거라 하면서 모습을 감추고 아래에서는 소년이 기름값은 외상이어요 하더니 쪼르르 달려갔습니다. 한석봉은 한동안 입을 다물지 못하였지요.
무슨 요술이라도 구경한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참 놀라운 솜씨로구나. 그 높은 곳에서 한 방울도 흘리지 않다니. 이만저만한 연습을 안 하고서는 도저히 엄두도 못 낼 일이다. 저 주인에 비하면 나는 아직 멀었구나. 한석봉은 똑같은 생각을 몇 번이고 되풀이했습니다. 한낱 기름 장수의 일이지만 이 정도까지 될 때에는 얼마나 공을 쌓았는가 하고 자신의 글씨 솜씨를 새삼 미숙한 것으로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날부터 한석봉은 문을 닫고 들어앉아 다시 글씨 공부를 시작하였지요. 소년 시절보다 몇 곱이 되는 결심과 노력이었습니다. 뒷날 한석봉이 마침내 천하의 명필로 이름을 떨친 것은 어머니의 덕과 이 기름 장수에게서 얻은 깨달음이 큰 밑바탕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바위 옷을 구하러 간 부부. 옛날 어느 마을에 신혼 부부가 살았는데 금슬이 어찌나 좋은지 인근에 소문이 자자하였지요. 하지만 딱 한 가지 흠이 있다면 아이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금방 생기겠지 하고 지나갔는데 한 해 두 해 갈수록 불안해지기 시작하였지요. 마을 사람들도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금슬이 너무 좋아서 삼시날미가 시샘한 것이라느니 혹은 남자가 구실을 못한다느니 해괴망측한 이야기마저 나돌았지요. 보다 못한 시부모가 용하다는 무당을 부르기도 하고 어느 절에 가서 100일 기도를 하면 아들을 낳을 수 있다 하여 며느리를 데리고서 100일 기도를 드리러 가기도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느 의원이 지어준 탕약을 다려 마시면 아이가 들어선다는 이야기를 듣고 천리길도 마다 않고 달려가서 약을 지어오기도 하였지요. 그러나 그런 것들은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사정이 이렇게 되자 며느리는 밤 잠을 설치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자기 편을 들어주던 남편마저 점차 냉랭한 느낌이 들어 그야말로 바늘방석이었지요. 그런 부인을 지켜보던 남편의 마음도 편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밤 그날도 잠을 못 자고 뒤척거리던 아내가 잠깐 잠이 들었는데 꿈에 웬 노인이 나타나 이렇게 이야기하였지요. 나는 이 산의 산신이다. 네 정성이 가득하구나. 보름달이 뜬 날 강림산에 올라 바위 옷을 따서 다려 마시면 소원대로 아이를 갖게 될 것이다. 다만 오룡동 쪽으로는 절대 가지 말도록 해라. 명심하여라. 꿈에서 깬 부인이 남편에게 꿈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남편 역시 그 꿈을 꾸었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뜻이 분명하다는 생각을 한 부부는 서둘러 강림산으로 향하였지요. 하지만 아무리 이잡듯 강림산을 뒤져도 바위 옷은 없었습니다. 바위 옷이라는 게 대체 뭘까요? 부부는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바위 옷이 무엇인지 알 수 없었지요. 그 바위 옷이라는 것이 어떻게 생긴 것인지도 모른 채 막연하게 찾아다닌다는 것이 터무니없는 짓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부부는 산을 오르고 또 올랐습니다. 그러던 어느 보름날, 그날도 강림산에 올라 종일 바위옷을 찾아 헤매던 부부는 해가 서산에 걸릴 때가 되어서야 산을 내려왔지요. 산을 내려오던 부부에게 누군가가 말을 걸었습니다. 주암댁이었지요. 아니, 도대체 산에서 뭐 하는 거야? 밥은 먹고 다녀? 아무리 마을 뒷산이라 해도 위험할 텐데. 매일 산을 오르내리는 부부를
쓱 지켜보았던 주암댁은 그동안의 궁금증을 한꺼번에 풀어버리려는 듯 여러 가지를 동시에 물었습니다. 바위 옷이라는 것을 찾으러 다닙니다. 바위 옷? 바위 옷은 찾아서 뭐하게? 주암댁이 무심하게 내뱉은 한마디에 부부는 거의 동시에 소리를 쳤습니다. 예? 바위 옷을 아셔요? 그러자 주암댁이 혀를 차면서 대답을 하였습니다. 아니, 바위 옷도 모르는 사람이 있나? 석태 아니야, 석태. 젊은 부부만 모르고 있었지. 마을 사람 대부분이 알고 있는 석태가 바로 바위옷이었습니다. 그러자 부부의 머릿속에 동시에 떠오르는 것이 있었지요. 매일을 산에 올라 바위옷을 찾을 때마다 쉬어갔던 그 바위, 강림상 중턱에 있는 그 바위에 파랗게 덮여있던 것이 석태였습니다. 그러고 보니 멀리서 보면 마치 바위가 옷을 입은 것처럼 보였지요. 오늘이 보름날이니 지금 당장 석태를 뜯어서 다려 마셔야 하였지요.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두 사람은 발길을 돌려 강림산으로 뛰어올랐습니다. 부부가 산 중턱에 도착할 때쯤이었지요. 어디선가 굉음이 들렸습니다. 고막을 찢을 듯 울려대는 소리가 나는 곳을 바라보니 오룡동 쪽이었습니다. 보름달이 뜬 하늘로 무언가 꿈틀거리며 올라갔지요. 용 5마리가 승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를 지켜보던 부인이 깜짝 놀라 그만 소리를 치고 말았지요. 그러자 막 승천하던 용들이 비명을 질러대며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 순간 부부는 그 자리에서 선체로 돌이 되고 말았지요. 지금 강림산에 있는 서방 바우와 각시 바우가 그것이랍니다. 한편 부정을 타서 승천하지 못하고 죽었다는 5마리 용이 살았다는 우렁동에 있는 폭포가 겨울이면 얼어붙어 마치 용이 승천한 듯 장관을 이룬다고 합니다. 금덩이와 강아지. 옛날 어느 마을에 개 1마리를 데리고 사는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는 그 개를 친자식처럼 돌봐주었지요. 어느 날 그렇게 아끼던 개가 시름시름 앓다가 죽고 말았습니다. 자식이 없던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슬픔에 빠졌지요. 온 집안이 텅 빈 것처럼 쓸쓸했습니다. 금방이라도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며 달려올 것만 같아요. 할머니는 안타까운 마음에 개를 묻지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뒷산에 있는 절에 한번 가봐요. 스님께서는 살릴 수 있을지 모르잖아요. 다음 날 아침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절로 갔습니다. 마침 절에는 욕심이 많기로 소문이 난 스님 한 분이 있었지요. 스님, 어려운 부탁이 있어 찾아왔습니다. 무슨 일이요? 스님, 저희 집 귀한 개가 죽었습니다. 그 개를 좀 살려주십시오. 사랑하는 개가 죽었으니 안 된 일이오. 하지만 어찌 죽은 개를 살릴 수 있단 말이오. 스님은 눈을 감으며 염주만 굴렸습니다. 스님, 제발 부탁드립니다. 저희한테는 자식 같은 개입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사정을 하였습니다. 한 가지 방법이 있긴 한데 내가 살려주면 돈을 내시겠소?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죽은 개가 살아날 수만 있다면 드려야지요. 그렇지만 지금은 돈이 없으니 빌려서라도 꼭 갚겠습니다. 지금 당장 돈을 주지 않으면
살릴 수 없습니다. 어서 돌아가시오. 스님은 으름장을 놓으며 염주를 다시 굴렸습니다. 부처님을 믿는 중이 어찌 이럴 수 있단 말인가? 할아버지는 속으로 화가 났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죽은 개를 안고 집으로 돌아왔지요. 여보, 어서 땅을 파고 묻어 주어야겠소.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땅을 파기 시작하였지요. 영감, 저걸 좀 보세요. 할머니는 손가락으로 번쩍거리는 금덩이를 가리켰습니다. 땅을 판 곳에서 금덩이들이 쏟아져 나왔지요.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이 개가 우리에게 준 선물이 틀림없어요. 이것만 있으면 죽은 개를 살릴 수 있을 것이오. 할아버지는 서둘러 금덩이 한 개를 들고 스님을 찾아갔습니다. 스님, 이 금덩이를 드릴 테니 우리 개를 살려주십시오. 돈이 없다면서 어찌 금덩이가 있단 말이오. 스님이 할아버지를 바라보자 할아버지는 사실대로 말해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금덩이는 제게 다 주어야겠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죽은 목숨을 살리는데 금덩이 하나로 되겠소? 스님의 말에 할아버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부처님을 섬기시는 분이 어찌 재물 욕심을 내십니까? 뭐라고? 싫으면 다른 절에 가보시오. 화가 난 할아버지는 벌떡 일어나 집으로 돌아와서 개를 양지바른 곳에 고이 묻어주었습니다. 그날 밤 욕심 많은 스님이 늑대 가죽의 가면을 쓰고 집을 찾아왔지요. 하지만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금덩이를 모두 빼앗아 가려는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나는 사람이 죽어서 태어난 늑대다. 네가 가진 금덩이를 모두 내놓아라.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덜덜 떨면서 금덩이를 내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상한 일이 생겼지요. 늑대는 금덩이를 앞에 놓고 보고만 있었습니다. 손으로 아무리 잡으려고 해도 금덩이가 잡히지 않았지요. 그 순간 스님은 정말로 늑대가 된 것이었지요. 아무리 가면을 벗으려고 해도 소용이 없는 일이었습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신기한 듯 바라만 보았지요. 당황한 늑대는 똥구멍이 빠져라 도망을 쳤습니다. 그 후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죽은 개와 비슷한 새끼 강아지를 키우며 부자로 잘 살았다고 합니다. 바뀐 사위. 옛날 어느 시골 양반이 딸을 하나 두었습니다. 이 시골 양반은 딸이 하나이니 시집이나 잘 보내주어야겠다고 보찜을 싸 가지고 사윗감을 고르러 다녔지요. 그러다 어느 날 서당에 들어가 하룻밤을 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글방의 아이들 중에서 아주 잘생긴 아이를 하나 발견하고 마음에 들어 글방 선생에게 자기의 심중을 털어놓았습니다. 그 선생은 쾌히 허락하며 그 애는 바로 자기 아들이라고 하였지요. 그래서 퇴길까지 모두 해놓고 돌아와 그날을 기다렸습니다. 그날이 닥쳐와 장가오는 신랑을 보니 그때 본 아이가 아니라 아주 못생긴 다른 아이였습니다. 시골 양반은 당황하였으나 어쩔 수 없이 딸을 시집 보내며 제 팔자가 좋으면 잘 살겠지 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위는 글방 선생의 아들이 아니라 사동이었지요. 어렸을 적 부모가 돌아가셔 서당에서 맡아 기르는데 지지리도 못생긴 아이라 나무꾼 노릇을 시켰습니다. 장가도 못 들고 와요. 아들 대신 보냈던 것이지요. 그래도 딸 자식이라 5년 후쯤 아버지가 찾아가 보니 생각보다 잘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딸에게
시집을 잘못 보내주어 후회하고 있다고 말하였지요. 그랬더니 딸이 말하였습니다. 별 말씀을 다 하십니다, 아버님. 이렇게 말하며 장을 열어 보이니 돈이 꽉 차 있었습니다. 가닥을 물으니 나무 장사를 해서 모았다고 하였지요. 한참 앉아 있는데 쿵 하고 나무찜 내려놓는 소리가 나더니 사위가 들어오는데 더 없이 미더워 보였습니다. 그 후 10년이 되던 해 사위는 갑부가 되더니 산속으로 들어가 3년간 공부한 후 과거에 장원급제를 하여 딸과 사위는 잘 살았지요. 그러나 글빵 선생의 아들은 끝내 가난한 선비로만 지냈다고 합니다. 이야기 재미있게 잘 들으셨나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